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시작합니다. 코스피가 방향을 잡지 못한 채 2,570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미중 무역 충돌 우려에 급락하고 있습니다. 김종윤 기자. 네, 김종윤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소폭 상승하고 있네요. 네, 오늘 오전 11시 30분 기준 코스피는 지난 금요일보다 0.5% 오른 2,577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은 2,900억 원 순매도했지만 개인과 기관이 2,200억 원과 450억 원가량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가운데 SK하이닉스는 2% 가까이 빠졌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2% 넘게 하락했습니다. HD 현대마린엔진은 실적 성장 기대에 17% 넘게 올랐고 소형 원자로 수혜 기대감에 DLENC도 3%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영풍은 액면 분할과 자사주 소각 예고에 13% 이상 급등했지만 금양은 코스피 200 퇴출 소식에 7% 가까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0.3% 오른 730선선으로 상승했고 원달러 환율은 지난 종가보다 5원 오른 1,451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격 상승이 예상됐던 비트코인 가격은 계속 하락하고 있네요. 네, 비트코인은 한때 8만 1,000달러 선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코인 데스크에 따르면 오전 11시 15분 현재 5% 넘게 떨어진 8만 1,877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중 관세 전쟁 확전이 우려가 되면서 비트코인은 지속적인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원달러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7일 디지털 자산 서밋에서 가상자산 지원을 예고했지만 기존 압류된 것 외에 세금으로 가상자산을 추가 구매하지는 않을 것이란 발표에 시장에는 큰 실망감을 던졌습니다. SBS 비즈 김정윤입니다. 중국이 오늘부터 미국산 수입품에 추가 보복 관세를 물리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도 관세 압박 강도를 올리면서 관세 전쟁의 긴장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중국이 2차 보복 대응을 시작했네요. 네, 중국은 오늘부터 대두와 돼지고기 등 미국산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700여 개 제품에 최대 15%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지난달에도 중국은 미국이 10% 보편 관세를 부과하자 미국산 석탄 등에 최대 15% 관세를 부과하면서 맞불을 놓았는데요. 이달 4일에도 마약 펜타닐 유입 문제 등을 들어 미국이 추가로 10% 관세를 더 부과하자 농축산물로까지 관세 부과 대상을 넓힌 겁니다. 다만 중국 정부는 이날 이전에 선적돼 다음 달 12일까지 중국에 들어오는 수입품에는 관세 적용을 유예했는데요.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은 가능한 한 빨리 소통할 수 있다며 대화의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그런데 미국도 추가 관세 부과 의지를 다시 드러냈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하워드 러트닝 미 상무부 장관은 오는 12일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재차 밝혔습니다. 또 캐나다산 목재와 낙농 제품에 대한 상호 관세는 다음 달 2일쯤 부과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다음 달 2일부터 자동차를 포함해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다시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이후 후속 조치로 일부 관세는 상황에 따라 아마도 올라갈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엔 과도기를 언급하면서 관세는 불을 미국으로 다시 가져오는 큰일이며 성과에는 시간이 조금 걸린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김성훈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안에서 생산된 자동차 대수가 내수 침체로 1년 전보다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런데 앞서 언급했던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이러한 흐름이 더 심해질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류정현 기자. 네, 유정현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지난해 자동차 생산량이 얼마나 됐습니까? 네, 한국모빌리티 산업협회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자동차 생산량은 약 413만 대입니다. 1년 전보다 2.7% 감소한 수치인데요. 일단 수출 물량은 278만 대로 전년보다 0.6% 늘었습니다. 다만 내수 판매가 2013년 이후 최저치인 163만 5천 대를 기록하면서 생산량이 감소했습니다. 지난 2022년 이후 줄곧 6위에 머물렀던 전 세계 자동차 생산 순위도 지난해 기준으로는 한 단계 내려온 7위를 기록했는데요. 이렇게 국내 생산이 위축되면 차량 제조업 일자리 자체도 줄고 부품업계 고용 감소 등 전후방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현상이 더 심해질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이 그 배경인데요. 전 세계 자동차 생산 상위 10개국 가운데 미국은 유일하게 내수 시장보다 자국 내 생산이 적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자동차 1,056만 대를 생산했는데 판매된 차량은 1,600만 대에 달합니다.
미국 내 생산 물량 일부는 수출로 빠져나가는 걸 고려하면 결국 전체 내수의 절반가량은 수입으로 충당하는 셈입니다. 이를 해소하려고 미국 정부가 관세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서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들이 미국에서의 생산을 확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테슬라나 볼보 등 중국 공장에서 생산되는 차량의 국내 수입과 세계 1위 전기차 업체 BYD의 한국 시장 진출도 우리나라 안에서의 자동차 생산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가게 문을 닫는 자영업자가 연초부터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내수 침체 장기화 여파가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는데요. 김한나 기자. 네, 김한나입니다. 자영업자 수가 크게 줄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내 자영업자가 최근 2달간 20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지난해 11월 570만 6천 명이던 자영업자는 올해 1월 550만 명으로 대폭 감소했는데요. 지난해 10월 577만 명을 기록했던 수치와 비교하면 더욱 줄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더라도 올해 1월 기준 국내 자영업자 수는 550만 명으로 2만 8천 명 줄었습니다. 재작년 11월 이후 최저 기록이자 국제통화기금 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560만 명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지난 2009년부터 500만 명대로 줄어든 자영업자는 줄곧 560만에서 570만 명 수준을 유지했으나 2020년 코로나 사태를 기점으로 550만 명 선에 진입했습니다. 이후 2023년 1월 549만 명대로 줄어든 뒤 회복세를 이어오다 작년 말부터 급감한 뒤 올해 550만 명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기 침체 여파가 가장 크죠. 네, 그렇습니다. 내수 침체가 길어지면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경제인협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는 원자재 재료비, 인건비, 임차료, 대출 상환 원리금 순으로 부담이 크다고 응답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수익도 줄어든 모습인데요. 응답자들은 지난해 순이익이 1년 전보다 13.3% 넘게 감소했다고 답했고 응답 비율도 72%에 달했습니다. 올해 경기 전망도 비관적으로 내다봤는데요. 매출이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물가 상승 등으로 영업 부담이 커지면서 순이익과 매출이 줄어들 것이라는 응답 비율이 각각 62.2%, 61.2%로 집계됐습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홈플러스 사태가 계속해서 불똥을 튀기고 있습니다. 납품 중단이 정상화되는가 싶더니 다시 정산 문제가 이슈화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오서영 기자. 네, 오서영입니다. 홈플러스 정산 주기를 놓고도 지적이 나오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홈플러스의 납품 대금 정산 주기는 통상 45일에서 60일입니다. 평균 25일 안팎의 정산하는 다른 대형마트들과 비교하면 최대 3배가량이 긴 건데요. 납품사들 입장에선 담보도 없다 보니 정산 주기 축소와 선입금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오뚜기, 롯데웰푸드, 삼양식품 등은 납품 재개를 했지만 롯데칠성, 팔도, 동서 등은 여전히 납품하지 않고 협상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만약 공급 차질이 이어지면 현금 확보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홈플러스가 납품 대금을 포함해 매달 정산해야 하는 상거래 채권 규모는 5천억 원 수준입니다. 곳곳 매장이 문을 닫기까지 한 가운데 관건은 현금 유동성 확보와 매장 영업 정상화입니다. 홈플러스는 창립 세일인 홈플런 행사가 진행되는 이달에만 영업활동을 통한 순현금 유입액을 약 3천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소매 판매 등 금융채권 투자자의 손실 우려도 나오는데요. 카드 대금 채권을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 등 금융채권은 6천억 원 규모로 추정됩니다. 이 중 개인 투자자가 보유한 물량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판매한 증권사들이 홈플러스의 신용평가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불완전 판매 이슈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이런 가운데 키움증권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홈플러스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에 대한 판매를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만든 이 상품을 일부 판매사들은 여전히 팔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먼저 판매 중단된 홈플러스의 투자 펀드가 어떤 건가요? 네, 키움증권은 지난 7일부로 홈플러스 채권에 투자되는 미래에셋 펀드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판매 중지된 펀드는 미래에셋 IPO 공모주 셀렉션 펀드 2개 상품인데요. 하나는 연금저축 계좌에 가입 가능한 상품이고 다른 하나는 일반 상품입니다. 이들 펀드는 2023년 6월부터 판매가 됐고 운용 규모는 약 860억 원입니다.
해당 펀드는 복수의 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 펀드로 이 사모펀드에 자산 50% 넘게 투자하는 사모투자 재간접형인데요. 키움증권은 해당 펀드의 홈플러스 편입 비중은 0.1%지만 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판매사로서 선제적인 조치를 했다고 했습니다. 키움뿐만 아니라 유안타, 유진, NH, KB증권도 펀드 판매사인데요. KB증권은 오늘부터 해당 펀드에 대한 신규 판매를 중단했고 유안타증권 등은 판매 중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래셋 운용 관계자는 펀드 판매사에게 홈플러스 전자단기사채 편입 펀드에 투자된 사실 등을 안내했고 판각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면서 투자자 보호가 중요한 상황인데 금융당국은 지금 뭘 하고 있나요? 네, 금감원은 현재 홈플러스 발행 채권 중에서 개인 투자자 금액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가 발행한 기업어음, 전자단기사채, 자산유동화 전단체는 총 6천억 원 규모로 알려졌는데요. 이들 채권은 금리가 6에서 7% 고수익 상품으로 증권사 리테일에서 기관과 개인들에게 팔려나가는데 담보가 없어서 법원 회생 계획에 따라서 원금이 삭감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증권사 직원이 상품 위험도를 제대로 안 알렸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에 대해서 금감원 관계자는 당국으로서는 당연히 기초수치 등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아직 손실 확정이 안 됐는데 불완전 판매 여부는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구금된 지 52일 만에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은 공개 일정 없이 현재 대통령 관저에 머물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외부 활동을 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기다릴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우영준 기자. 네, 우영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에 이제 대통령실도 분주해졌다고요? 네, 대통령실은 어제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정례 수석 비서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에선 윤 대통령이 석방 후 남긴 당부 사항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할 업무 내용 등이 주로 논의됐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의 복귀 관련 사안은 다루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헌법재판소가 조만간 탄핵 심판 결과를 내놓을 거란 관측이 나오는 만큼 담담하고 차분하게 결과를 기다릴 거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헌재가 탄핵을 기각할 경우 윤 대통령이 바로 업무에 복귀하는 상황에 대비해 꼼꼼하게 현안을 챙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 탄핵 심판 결과는 언제로 예상됩니까? 이르면 이번 주 결론을 내릴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법조계에서는 오는 14일,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에 선고될 가능성을 가장 높게 점쳐왔습니다. 앞서 두 건의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변론 종결 약 2주 뒤면 금요일에 결정이 선고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탄핵 심판에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근거로 절차적 쟁점을 추가로 제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선고까지 1, 2주가량 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선고 날짜는 2, 3일 전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선고 3일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선고 이틀 전에 선고기일이 공지된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은 헌법연구관들이 매일 작성한 보고서를 확인한 뒤 오후 2시부터 만나서 의견을 취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비즈 우영준입니다. 해외 주식 투자 열풍으로 외환 변동성이 높아진다는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달러 유출을 막고 국내 투자를 늘리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국내 투자형 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 ISA를 신설하고 또 비과세 한도와 국내 주식 의무 투자 비율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최근 외환 보유고도 많이 줄었는데 정부가 외환 수급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죠. 네, 정부가 일반 투자형 ISA보다 비과세 한도를 2배 늘린 국내 투자형 ISA를 새로 만듭니다. 국내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에만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인데요. 국내 주식형 펀드의 국내 주식 의무 투자 비율도 현재 최저인 40%보다 상향하는 것을 검토합니다. 국내 주식 의무 투자 비율이 높아지면 증권시장에 공급되는 유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이제 외환이 지나치게 유입되는 것을 막았던 규제도 풀기로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외환시장 전문 투자자 기업의 선물환 등 파생상품 거래 위험 해지 비율 한도를 현행 100%에서 125%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업이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한 선물환 거래를 할 때 수출입 등 실물 거래에서 발생하는 외환 규모의 125% 수준까지도 허용한다는 뜻입니다. 또 기업이 원화로 전환할 목적으로 발행한 외화 표시 채권인 김치본드에 대한 매입 제한 규제도 없앱니다. 국내 기업이 외화 대출 규제를 우회하려 낮은 금리의 김치본드를 발행하는 사례가 잦아서 한국은행이 금지를 했었는데 이를 풀어서 금융회사가 매입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기업이 원화용도 김치본드로 외화를 확보하면
외환 수급 불균형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SBS 비즈 김한지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 주목받은 뒤 주가 조작 의혹이 제기된 삼부토건 이해관계자들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00억 원대 시세 차익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추적 중입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혹을 들여다보는 건가요? 네, 주가 조작 의혹을 받는 삼부토건 대주주가 벌어들인 100억 원대 시세 차익이 또 다른 주가 조작 세력에게 흘러간 건 아닌지 금감원이 추적하고 있습니다. 삼부토건은 재작년 5월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 참석 이후 테마주로 주목받으면서 앞서 1,000원대였던 주가가 2달 만에 장중 5,500원까지 급등했었습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에 가서 젤렌스키 대통령 부부와 재건 사업을 논의했던 시기와 겹쳐서 특혜성 이상거래 의혹이 있다는 게 야당 측의 주장입니다. 한국거래소는 작년 7월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이상거래 심리에 들어갔고 2달 만인 같은 해 9월에는 그 결과를 넘겨받은 금감원이 즉각 조사에 착수해서 현재 4명의 조사반이 의혹을 집중 추적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삼부토건 대주주의 시세 차익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주요 인물인 이종호 씨에게 흘러갔는지 여부를 포함해서 자금을 추적하고 있다면서 200여 개 계좌를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도 이 사건을 중요 사건으로 꼽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복현 원장은 지난 5일 증권사 CEO들과의 간담회 직후 삼부토건 대주주 일가와 경영진의 주가 조작 정황 조사 관련해서 중요한 사건으로 보고 있다면서 일부 이해관계자들이 100억 원대 이상의 차익 실현이 있었던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야권의 압박 수위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 전원이 오늘 금감원을 방문해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한 조사 결과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최근 프랜차이즈 본사를 상대로 한 가맹점들의 소송 움직임이 거셉니다. BBQ 치킨에 이어 버거킹 점주들도 본사가 과도하게 받아간 차액 가맹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에 나서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채영 기자. 네, 신채원입니다. 차액 가맹금 소송, 이제 버거 업계에선 버거킹이 처음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버거킹 가맹점주들은 법무법인 YK를 통해 가맹본부를 상대로 한 차액 가맹금 소송에 참여할 점주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기준 버거킹의 전국 가맹점 수는 132개입니다. 앞서 버거킹은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과도한 수수료와 물류비 부당 부과 등 가맹점주에게 이른바 갑질을 한 의혹으로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버거킹 측은 이번 소송 추진에 대해 별도의 입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차액 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원 부자재를 공급하며 남기는 일종의 유통 마진인데요. 지난해 9월 한국피자헛 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낸 차액 가맹금 반환 소송 2심에서 승소한 이후 베스킨라빈스와 BHC, 구촌 등으로 관련 소송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BBQ 치킨 점주들은 2차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요? 네, BBQ 가맹점주 70명은 제너시스 BBQ 그룹을 상대로 지난 6일 서울 동부지법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또 다른 점주들도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소송을 담당하는 법무법인 YK는 소송에 추가적으로 참여하길 원하는 점주들이 있어 2차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BQ 측은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의 물류 거래에 대해 상세하게 가격을 적시하고 동의받고 있어 부당이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 요기요가 자체 상품권을 출시하며 충성 고객 모으기에 나섭니다.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에 밀린 점유율 끌어올리기에 안간힘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대한 기자. 네, 정대한입니다. 요기요가 자체 상품권을 선보인다고요? 네, 업계에 따르면 요기요는 최근 금융위원회로부터 선불 전자지급수단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이르면 다음 달 자체 상품권 발행 시스템을 개발해 판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요기요는 음식 주문에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 판매와 관리를 외부 위탁업체에 맡겨왔는데요. 지난해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한 사기성 피해에 이어 TMF 사태 땐 상품권이 임의로 사용 불가 처리되는 등의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요기요는 지난해 10월부터 상품권 발행을 전면 중단한 상태인데요. 다음 달 자체 시스템과 판매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배달업계 경쟁이 치열한데 요기요 상황은 어떤가요?
네, YJ 위태의 굿즈에 따르면 지난달 요기요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전월 대비 3.1% 감소한 510만 명에 그쳤습니다. 앞서 요기요는 지난해 3월부터 쿠팡이츠의 2위 자리를 내줬고 이후 배민과 쿠팡이츠의 양강 구도가 형성됐는데요. 지난해 카드 결제 금액 점유율을 보더라도 12월 기준 배민이 58%, 쿠팡이츠가 35%를 기록한 가운데 요기요는 약 6%에 머물렀습니다. 요기요는 GS 리테일이 지난 2021년 인수한 뒤 줄곧 적자를 이어가다 지난해 10월 흑자 전환했지만 아직 뚜렷한 사업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데다 2년 동안 수장을 3번이나 교체하며 불안한 리더십을 보이고 있습니다.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 제약사 건강기능식품의 다이소 입점을 두고 잡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웅제약의 철수 여부를 두고 고심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도 관련 문제를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대웅제약의 철수 여부는 아직이라고요? 네, 대웅제약은 다이소 판매와 관련해 지난 7일 대한약사회와 만나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면담이 무산됐습니다. 대웅 측이 입장 정리를 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전해지는데요. 대웅 관계자는 약사회 반발뿐 아니라 소비자 여론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일양식품은 다이소에 3,000원에서 5,000원 선의 건기식을 출시한 지 닷새 만에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약사들의 불만 제기와 보이콧 움직임에 백기를 든 건데요. 하지만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부정적인 여론이 커지면서 대웅제약과 종근당 등은 추이를 살피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면서 공정위도 이 문제를 들여다보기로 했다고요? 네, 약사회의 제약사 압박이 공정거래법 위반 아니냐는 지적이 일면서 공정위가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공정위는 일양약품의 다이소 철수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약사회가 일양약품의 다이소 판매를 제한했다면 거래상 지위남용의 소지가 있습니다. 또 약사회가 소속 약사들에게 일양약품과의 거래 중단을 압박했다면 이 또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다가오는 정기주주총회 시즌에서 관전 포인트 중 하나가 기업들이 어떤 사회이사를 선임하는지 여부인데요. 과거보다 학자 출신은 줄고 관료 출신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올해 신규 선임되는 사회이사들의 특징이 있다고요? 네, 기업 분석 전문 한국 CXO 연구소가 국내 50대 그룹의 주요 계열사에서 사회이사를 의무 교체하는 기업 중에 42곳을 분석했는데요. 6년 전인 2019년과 비교해 학자 출신은 줄고 고위공직자 등 관료 출신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구체적으로 교수 등 학자 출신은 2019년 48.2%에서 올해 38.2%로 감소한 반면에 관료 출신은 12.5%에서 23.6%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고위공직자 중에서도 장차관급 인사가 2019년 2명에서 올해는 8명으로 4배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기업으로 보면 삼성 계열사에서 장차관급을 주로 영입했는데 삼성생명보험이 구윤철 전 기재부 2차관을, 삼성중공업이 김상규 전 조달청장을, 또 삼성 E&A가 문승욱 전 산업부 장관을 각각 영입했습니다. 각종 규제나 사업의 추진 면에서 기업이 정부와 네트워킹에 유리한 전관을 선호하는 추세가 6년 전보다 더 확대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사회가 더 축소된 곳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SK하이닉스와 두산퓨얼셀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인데요. SK하이닉스는 사회이사 중 한 명이 이달 3월 주총전에 6년 임기를 채우고 물러나는데 후임 사회이사를 따로 영입하지 않고 공석으로 남겼습니다. 두산퓨얼셀과 에코프로비엠도 임기가 끝나는 사회이사 2명 중에 1명씩만 각각 신규 충원하기로 했습니다. 과거보다 경영진을 감시 또 견제하는 사회이사의 역할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기업이 최소 사회이사 충족 인원수만 채우면 그 이상으로는 더 확대하지 않는 분위기가 재개 확대될 수 있다고 연구소는 내다봤습니다.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